90년대 발표된 여성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떠들썩하게 화제에 오른 적은 없지만 여성 소설에 흔치 않은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하나 있다. 오정희가 1994년 오랜 침묵 끝에 내놓은 신작 옛 우물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는 오정희 소설의 독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중산층 가정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관찰, 추억, 명상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지는 그녀의 의식이 1인칭 서술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오정희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일상적 삶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서 어떤 공허감을 감지하고 있다. 45살의 중년인 그녀는 삶에 대한 부박한 환상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혜롭다. 부박한 현상, 삶에 대한 부박한 현상.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긴장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노련함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덧없는 소멸의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야, 이거 괜찮네. 부박한 환상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혜롭고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긴장. 덧없는 소멸의 운명 속에. 그녀가 투시하고 있는 무상한 실존적 세계의 풍경은 작중에서 그녀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전달되는 연당집의 변모에 집약되어 있다. 여름이 되면 수련이 장관을 이루는 연못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는 연당집은 넉넉한 정원에 연당과 누각과 정자를 갖춘 200년도 넘은 명문가의 고택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허물고 거기에 음식점을 차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장에는 연당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손인 바보 아들이 나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가 철거를 돕는다. 200년의 세월이 재처럼 사가되는 과정을 자신도 까닭을 모르는 집요한 관심으로 지켜보던 여주인공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 주위를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몸짓을 하는 바보에게 마지막 눈길을 던진다. 바보의 그러한 황망한 몸짓에서 우리는 익숙한 세계의 소멸을 영문도 모르고 겪게 마련인 인간 존재의 서글픈 운명을 어렴풋이 발견한다. 작중에서 여주인공이 텅 빈 아파트의 자기만의 방에서 펼치는 외로운 성찰은 바로 그러한 운명과의 정신적 싸움이다. 존재의 무상함이라는 어쩌면 일개의 관념적 구성물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옛 우물에서는 매우 절박한 실존적 의미를 띈다. 그것은 중년의 여주인공이 폐경기가 임박함으로써 직면하기 시작한 여성성 상실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45살이 되던 생일의 아침, 그녀는 현재의 자신과 엇비슷한 나이의 그녀의 어머니가 다산 끝에 자궁은 말린 오야처럼 쭈그러들었다는 것을 상기한다. 무상함의 운명과 싸우는 그녀의 성찰은 그래서 그녀의 여성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녀의 노력은 특히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진 많은 존재들이 그녀의 내부에서 계속해서 현존한다는, 오히려 그녀의 육체를 빌려 금빛 햇살 속에 살아난다는 깨달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한 깨달음의 심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녀가 이미 결혼한 처지임에도 사랑에 빠졌던 그라는 유부남에 대한 기억이다. 그녀가 열렬히 사랑했지만 불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러나 그의 존재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그녀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렇게 존재의 소멸을 낳는 시간의 선조적인 발전적인 진행에 거슬러 겹겹이 중첩된 시간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성이 다시간성의 삶을 산다는 인식과 관련하여 그녀가 러시아 민속 인형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상당히 흥미롭다. 내부의 겹겹이 작은 인형들을 담고 있는 러시아 민속 인형에서 그녀는 서로 다른 시간에 속하는 자신의 자아들을 내부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누적적이고 다층적인 시간을 자신의 내부에 끌어안고 있는 만큼 여성의 삶은 이례적인 존재의 경험을 넘어서 그것의 시온에서 그것의 궁극까지 무한히 펼쳐진 시간적 과정에 참여한다. 우리는 여기서 작품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옛 우물의 상징을 비로소 접근한다.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이 옛 우물이라고 불렀던 공동 우물은 신비로운 전설에 둘러싸여 있다. 그녀는 증조 할머니가 일러준 전설, 즉 그 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천년이 지나면 이무이가 되고 또 천년이 지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설을 기억한다. 그녀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그 우물은 옛날 사람들의 의식에 비춰진 우물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자연의 생명과 인간 세계 사이에 통로를 열어주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것은 세계의 인간의 생명을 산출하는 자연의 조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해산하는 장면에서 마을의 우물과 집안의 살림살이 공간과 어머니의 산방 사이에 등가의 계열적 관계를 연출하는 할머니의 주술적 행동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것의 성격은 철저하게 여성적이다. 우물의 깊고 습하고 그윽한 공간은 생명의 자궁을 지닌 여성 그 자체와 은유적으로 일치한다. 우물 속의 금빛 잉어가 본래는 옛날에 어느 젊은 각시가 빠뜨린, 그래서 그녀의 목숨까지 앗아간 금비녀였다는 전설은 생명을 길러내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연쇄 속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신비를 두드러지게 한다. 예컨대 옛 우물이 표상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자리잡은 생명을 길러내 생명의 유장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바로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그녀 자신도 이례적 존재의 운명을 넘어서는 여성의 비의적인 삶이다. 옛 우물에서 그러한 우물의 이미지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주인공에게 결정적인 계시로 다가온다. 그녀는 그를 비롯한 모든 사라진 존재를 끌어안고 그것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더욱 찬연한 존재가 되어 살아 있게 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장구한 삶의 질서 속에 있음을 간격적으로 깨닫는다. 장구한 삶. 그녀가 자신의 생명보다 오래 지속될 자연의 생명과 교감하며 산산이 애체되어 흰빛에 다발로 흩어지는 듯한 짧은 희열을 느끼는 장면에는 자신의 여성성을 새롭게 확인한 감격이 표출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의 덧없음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중년의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소멸의 운명을 넘어서는 존재의 신비에 대한 직관에 도달한다는 옛 우물의 이야기는 여성적 창조성의 문제에 관련된 하나의 우화로 고쳐 읽어도 무방하다. 여주인공이 여성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체험은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어머니의 창조성이 그녀의 내부에 변형된 형태로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각성과 흡사하다. 그녀가 깨달은 풍요로운 여성적 창조성의 세계는 잉태와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능력이 전통사회의 생활 양식 속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경이와 신비를 완전히 회복한 세계다. 거기에서 여성은 역사의 굴곡과 사회의 흥망보다 훨씬 근원적인 지속의 시간을 체험하고 우주의 생명 과정에 통합되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창조적 권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여성적 창조성의 발견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년기의 기억이라는 형태로 전통사회 여성들이 남성들의 활동과 구별되는 생물적,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산출하고 전수한 독특한 문화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여주인공이 옛 우물의 기억에 집착하는 행동은 옛날 여성들이 모성적 본능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우주적, 신화적 상징들의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그녀의 문화적 성별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이 자신의 창조성을 발견하는 작업과 여성의 변별적인 문화를 인식하는 작업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옛 우물의 이야기는 그 나름대로의 미학과 윤리, 지식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여성 문화의 전통을 새롭게 천착하고 포용하는 일로부터 여성적 창조성에 충만한 비전이 자라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문화적 가부장제의 지배 아래서 스스로 창조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여성 문학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옛 우물의 여주인공이 덧없는 소멸의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전설 속의 우물을 들여다보듯이 여성 문학은 여성 고유의 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그러한 반성의 작업은 여성 문학의 유일무이한 가능성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가장 풍부하고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민족을 상상하는 문학, 한국 소설의 민족주의 비판, 푸른 하늘을 빛 배경으로 펄럭이는 만국기의 행렬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간명하게 말해준다. 그것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인류가 분할되어 있는 세계, 민족국가의 흥망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이다. 민족적 자만이 활개치고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민족주의가 수많은 정당들의 기치가 되어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민족의 테두리를 떠난 인간 생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인도 생활을 꿈꾸는 것만큼이나 공상에 가깝다. 사람들의 신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에 의해 정해지며 그들의 생활 또한 대부분 그들이 살고 있는 민족 국가의 규제 아래서 이루어진다. 전쟁, 평화, 무역, 여행, 복지, 교육 모두가 민족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족 또는 민족 국가의 압도적 존재는 생활의 비근한 구석 속에서도 수많은 상징과 제의와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암기되고 있다. 민족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를 비롯한 민족의 각종 성소들, 국가 연주로 시작해서 끝나는 텔레비전 방송, 공식 행사 식순의 의례에 포함되는 국민의 의례, 해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국경일, 경제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국가별 경쟁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신문은 민족국가가 국민들이 스스로 희생하여 수호할 가치가 있는 집단임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민족국가의 이념은 특히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고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온전한 민족국가 체제를 이룩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사회적 결속의 형식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모든 민족은 단일하고 자주적인 국가 체제를 갖출 권리가 있다는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강령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처럼 통한다. 근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주의는 인간 생활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요구가 아니라 근대 특유의 역사적 과정들과 맞물려 있는 정치 이념이다. 민족주의에서 자명한 정치적 단위로 가정되는 민족이라는 것이 정치적 자율성을 성취하거나 복구할 자격이 있는 집단으로 애초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래 많은 민족주의 연구에서 충분히 강조되었듯이 민족은 혹은 당군을 시조로 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에 길들여진 우리의 사정을 감안하여 말하자면 근대 민족은 출판, 자본주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 산업사회의 정착 등과 같은 근대적인 조건들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결속의 형식이다. 민족이 정치적 공동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주는 집단적 동일성의 요소들은 그러한 근대사회의 기구와 제도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근래의 통설이다. 민족은 물론 전 근대 사회에 존재하는 영토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에 의존하여 형성되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민족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에릭 홉스범은 전근대 대중들의 원형 민족적 결속을 언어, 종족, 종교, 정체 등과 같은 민족 정의의 중요한 기준들과 관련하여 고찰하면서 원형 민족주의와 근대 민족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원형 민족주의만으로는 국가는커녕 민족을 형성하는 데도 불충분함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지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족주의와 민족의 관계가 실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민족이 민족주의를 낳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낳는 것이다. 민족 형성의 근본적으로 인적인 성격을 강조한 어니스트 갤러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민족주의는 자기 의식을 향한 민족들의 각성이 아니라 그것은 민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것들을 창안하는 것이다. 갤러가 말하는 민족의 창안은 민족이라는 사회적 결속의 형식이 역사적으로 특수한 일종의 허구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민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적 기획과 운동이 진공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민족 혹은 전근대 민족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화를 재료로 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민족적 통합을 추구한다. 그러한 민족의 형성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문화야말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민족과의 심리적 유대를 지탱하게 해주는 특출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역사적 문화에 근거하는 이러한 민족적
통합의 기획을 위해 민족주의는 교육에서 언론에 이르는 수많은 근대적인 문화기구와 제도들을 동원한다. 그러한 기구와 제도들 중에는 문학 또한 포함된다. 문학은 물론 민족주의적 정의를 넘어서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있어서 문학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 보편의 원리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국어를 매체로 하는 근대 문학은 불가피하게 민족의식의 함양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비록 민족적 주제를 내세우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도 자국어 문학은 자국어에 실려있는 민족 집단 특유의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그것을 해득하는 민족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시킴으로써 민족 집단의 일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자국어 문학에 잠재된 이러한 민족주의적 효용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국 문학을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 정치가, 행정가, 교육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다. 근대적 민족 형성을 위한 문화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 근대 문학은 어쩌면 민족주의와의 연관이 특히 긴밀한 문학적 사례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조동일은 그의 한국 문학 통사에서 1919년 3.1운동 이후 근대 문학의 설립은 역사적으로는 중세적 보편주의에 대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승리를 뜻하며 근대 민족 문학을 민족어 사용해서뿐만 아니라 민족적 형식에서도 확립하고 일제와 대결의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당시에는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어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노선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조동일의 이러한 근대 문학 인식은 근대 이념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유독 민족주의에 역점을 두는 그의 역사적 관점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식민지 시대의 근대 문학의 실상에 근본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민족적 정신갱생과 민족의식 배양은 근대 문인들이 지녔던 신념이나 사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에 대한 문학의 헌신은 비단 식민지 시대에만 국한된 사정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 해방 후 한국 문학이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룬 시기에도 민족주의가 비록 단일한 형태로는 아닐지라도 창작과 비평 양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역설한 권위주의적 국가기구나 그것에 저항한 민족 통일 지향의 민족운동 모두 민족의 관념을 호소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학은 수많은 민족 주체성의 상상적 표상들을 만들어냈다. 70년대 이래 한국 소설의 대표적인 성과로 소피는 토지류의 대하소설들이나 분단 극복의 주제를 이룬 일군의 소설들을 많든 적든 그러한 민족 표상의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민족주의와 긴밀한 제휴는 한국 근대문학에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어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